이번 시간은 단독주택의 세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부 계획에서는 포인트를 정확히 딱딱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출입구적인 측면, 이 출입구. 자, 이 출입구 부분에서는 우리가 포인트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돼요. 출입구 위치는, 자, 이 출입구 위치적인 측면은, 영향을 받는 것은, 이런 것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지 형태라든지, 대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형태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이 도로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출입구는 다르게 나겠죠? 도로의 위치적인 측면이라든지, 위치. 자, 그리고, 이 경사도, 이런 건 영향을 줍니다. 경사도. 그래서 이 대지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은 영향을 주는데, 보통 이 방위하고는 무관합니다. 방위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출입구 위치하고 방위하고는 무관하다는 측면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 출입구를 두는 경우 있죠. 서비스 출입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엌이나 이런 가사실에서 5개로 출입하는 걸 서비스 출입하죠. 대표적으로 이런 부엌이라든지 이런 가사실, 여기에서 이제 5개로 출입하는 거, 5개로 출입하는 출입구, 이것이 서비스 출입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두면 혹시 현관으로 이제 좀 나가기 갈 때 비상용으로 사용해 이 서비스 출입구가 이런 비상구 역할도 가능할 겁니다. 정면상 여기에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크기 정도 한번 체크하시고, 크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크기는 가구 차지하는 면적 제외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현관 부분에다가 저걸 해놨죠. 신발장 이런 거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거 빼고는 대략 폭하고 안 깊이. 그래서, 안 깊이하고 폭 개념은, 폭은 대략 1.5m 정도, 폭은 1.5m고, 안 깊이는 대략 1.8m 정도로 설계하면 됩니다. 안 깊이 1.8m. 그래서 출입구와 관련돼서 이런 포인트를 조금 잡아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복도적인 측면, 이 복도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규모 주택은 이 복도를 설계하는 자체가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5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이 복도를 설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50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보통 복도를 자체는 쓸데없이 면적을 잡아먹죠. 이거는 이 아이는 비경제적입니다. 비경제적 개념이에요. 이 복도적인 측면. 자, 그리고 이 복도의 너비는 동선의 빈도나 이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자, 일반적으로 복도는 이제 복도의 너비 개념은, 너비는 대략 최소는 일반적으로 90cm 이상은 돼줘야 됩니다. 90cm 이상 되면서 보통 한 1m 20 정도를 많이 쓰고 있죠. 120cm 정도로 갑니다. 자, 그리고 보통 벽도의 면적은 어느 정도로 봐주는가 하면, 이 면적 개념은, 면적은 대략 연면적의 10% 정도로 보통 처리합니다. 연면적의 10% 정도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면적은 최대한 적게 해주고 길이는 짧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최대한 이것은 작게 해주고요. 면적은 작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능한 길이는 이제 이 복도 길이는 이제 짧게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단적인 측면, 계단.
계단은 뭐 수직 통로죠. 상하 수직 이동 통로가 계단인데, 그래서 계단은 현관이나 거실에 근접을 시켜야 돼. 위치적인 측면. 자, 위치는 거실 이런 변수하고 현관하고 근접시켰네. 현관하고 자 될 수 있어는 근접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근접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과 가까운 위치에 되죠. 푸트 이제 내려와서 계단을 내려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하고 이제 견접시키면서 화장실이나 이 욕실 같이 있겠죠. 화장실하고 가까운 위치에 둬야 됩니다. 욕실하고 가까운 위치에 근접해야 되다. 가까운 곳에 이제 위치하면 가까운 곳에 이제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이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에 이제 경사각은 너무 경사도가 높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대략 30에서 요 정도 보통 경사도를 두면 됩니다. 30에서 35도 정도 경사도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 걸 대비해서, 난간 높이는 대략, 90 전후가 되겠죠? 80에서 90 정도, 사이에서 난간 높이는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실, 리빙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제인제면. 자, 보통 이제 거실이 사실, 보통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가족의 단란이나 휴식, 이런 접대를 하는 공간이 바로 이 거실, 리빙룸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 가족 생활의 이제 중심으로서 이 거실이 과거에는 사실상 주부자의 자극 공간이 아닌데 지금은 주부의 자극 공간이죠. 가족의 공용 공간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 거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많이 활동할 겁니다. 보통 자기 독립적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거실에 많이 모여 있죠. 그럼 이제 이 거실적인 측면은 우리가 봐두실 때, 거실 1인당 소요 면적을 좀 기억하시고, 거실에서는, 거실 1인당 소요 면적, 거실 1인당, 소요 면적은 대략, 이 정도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4에서, 보통 6제곱미터. 4에서, 대략 6제곱미터. 그래서 한 5제곱미터 정도 해놨죠. 그래서 4에서 6제곱미터로 보통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연면적에 비해서 거실 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냐. 그 비율적인 측면. 그래서 이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 대략 21에서 25% 정도 차지하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적합합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양식과 한식에 의해서 약간 차이는 있고요. 한식은 16.5제곱미터, 양식은 4 곱하기 2, 이렇게 한 20제곱미터 이상으로 보통 설계를 하게 됩니다. 양식의 경우는. 그리고, 거실의 천장 높이, 자, 법적 거실의 천장 높이 기준은 거실 법적으로 2.1m, 최소 2.1m를 잡고 있죠. 2.1m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거실의 이제 위치적인 측면, 위치를 따졌을 때, 위치는, 자, 보통 남향이 가장 좋습니다. 위치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위치는, 방위상 따졌을 때는, 위치가 방위상 따졌을 때는, 남향이 가장 적합합니다. 남향이. 그래서 이 남향이 가장 좋고요. 남향이 가장 적합합니다. 가장 적합한 방위상 대신 남향이 가장 적합합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남향이 되겠고, 또는 남동쪽이나 남서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야지 일조나 통풍, 이런 것상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거실은 가장 좋은 것이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통로에서 이 거실이 분할되면 안 돼요. 거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거실의 중앙이, 여기 이제 소파 딱 대고, 이거 TV는데, 여기 어디 가야 된다. 여기 다른 실을 또 배치했다. 그러면 이게 통로 역할을 하면 안 돼. 거실 중앙에. 통로 역할 같은 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통로에서 실이 분할되지 않아야 돼. 분할돼. 그래서 여기 무슨 실이 있어가 자꾸 여기가 통로 역할되가 이거하고 이것이 단절되는, 분리되는 형태가 안 되고, 그리고 침실, 그래서 이 통로에서 분할되면 안 돼. 통로에서, 일반적으로, 분할되지 않아야 된다. 분할되면 안 되고, 분할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이 침실과 대칭되게 합니다. 침실과 이 대칭되게 돼. 대칭.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거실에서 바로 침실문이 다이렉트로 보이도록 설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실과 이제 이 거실은 대칭 형태로 설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방에 이제 중심 역할을 하는 게 거실은 다른 방의 중심 기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죠. 거실에서 욕실로 가든 거실에선 현관으로 가고 거실에서 자, 여러분들 주방으로 가고 이렇게 보통 생활의 중심으로 보통 설계가 되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설계할 때 이제 평면 계획상 우리가 고려할 점은 이제 거실은 주택의 이제 중심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각 방에 각 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실은 다른 현관이나 식당이든 아니면 여러분 화장실이든 이런 데서 가까울수록 좋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부 활동을 과거에는 주방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주부 활동을 거실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원이나 이제 테라스하고 연결하고 테라스에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당적인 측면, 자, 이 식당은 일반적으로 식당 개념, 식당은 다섯 번째로 이 식당 다이닝룸을 보시면 이 식당은 자, 분리형하고 개방형이 있을 겁니다. 분리형 형태가 있고요. 분리형. 그래서 분리형이란 것은 자, 이 거실하고 식당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이게 분리형이고 개방형은 같이 하는 거죠. 개방형이 있는데 개방형 이 두 가지로 나누죠. 함께 이렇게 쓰는 것이 개방형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식사실 종류가 그 밑에 해치는 일단은 먼저 공부해 놓으시고 해치는 부엌과 식당 간의 이제 구막등 식기수납이나 음식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부엌이다. 그러면 여기 식당이 있으면 중국집 같은 데는 시키면 여기에 구멍이 하나 뚫렸죠.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부엌하면 이제 음식이 나오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엌과 식당이죠. 여기를 갖다가 해치락하죠. 음식물 나오는 공간을 해치락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나눌 때 이제 개방형 형태를 거기 보시면 나오는 것이 거기에 이제 식당과 부엌회가 같이 하는 거죠. 다이닝 키친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식당과 부엌을 같이 하는 이 다이닝 키친. 그래서 요 개념이고 이거는 일명 다이넷이라고도 하죠. 일명 다이넷이라고도 하고 다이넷이라고도 칭하죠. 다이넷.
그렇게도 칭하고, 그래서 다이닝 키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의 일부에 이제 식사실을, 식당을 두는 거죠. 부엌에다가, 요거는 부엌에다가, 부엌에다가, 예, 식사실, 식당을 두는 거죠. 예, 식사실을 두는 거죠. 식당을 두는 거. 이런 형태가 다이닝 키친이죠. 예, 개방 형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이것도 껴있죠. 적은 아파트들은 부엌에다가 바로 이렇게 두는 형태를, 식당을 두는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다가 자 식사실을 두는 거죠. 식탁을 꾸미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이닝 알코브라고 하죠. 다이닝 알코브. 다이닝 알코브. 그래서 이 다이닝 알코브가 바로 요거는 거실에다가 식사를 하는 거죠. 예, 식탁을 두는 형태입니다. 예,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실 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본의 다이닝 알코브라고 하고 개방형일 겁니다. 그래서 구분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죠. 리빙 키친이 있을 겁니다. 리빙 키친. 거실, 식당, 부엌의 거실 내에 부엌이나 식사실을 설치하는 것이 이 세 가지 하고 리빙 키친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빙 키친. 그래서 요거는 거실에다가 바로 이제 식사실하고 다 두는 거죠. 거실에다가 부엌도 두면서 식사실도 두는 거죠. 식당을 두는 거죠. 이런 형태를 리빙 키친이라고 하죠. 리빙 키친. 그래서 여기 거실에서 요리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형태가 리빙 키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닝 포치나 다이닝 포치에다 두는 거. 그래서 여름에 날씨가 좋으니까 안에서 먹기 그러니까 이제 포치 나가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다이닝 포치나 아니면 이런 테라스 다이닝 이 테라스. 그러면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포치나 이 테라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개방형이죠. 개방형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때 요거는 한 면적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이닝 알코브로 설계했을 때 거실에다가 식사실을 둘 경우, 식탁을 둘 경우, 요또는 보통 그래서 거기 이제 C에 나오는 거 식사실 분위기 조성에 유리하고 한데 보통 6에서 9제곱미터의 크기의 의자 테이블을 만들어서 벽 쪽에 붙이고 접는 식으로 만들죠. 요거 간단히 한번 알아두시고 6에서 9제곱미터 정도의 크기 의자 테이블을 만들어 벽 쪽에 붙이고 접는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식사 끝나면 딱 접어가지고 없애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죠. 이 식탁을. 그래서 그런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건 한번 간단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식당의 이제 소요 면적은 일반적으로 보통 6인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보통 6인용 기준으로 잡아서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소요 면적은. 그리고 거기 보시면 4, 5인 가족일 경우 식당의 채소고기를 채소고기 3 곱하기 5. 그러면 3 곱하기 5m니까 15제곱미터, 15제곱미터 정도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시면 가족 수에 따라서 실의 크기가, 식당 크기가 있죠. 3인 가족일 때는 5. 그 다음에 가구 배치가 이용되는 4인 가족 7.5, 5인 가족 10제곱미터 그 해놨죠. 그래서 가구 배치 이용면 이런 거 할 때 그 소요 면적 개념상 간략히 해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부엌 키친에 대해서 보시면 부엌은
부엌에서 이제 세부 계획상 봐두실 거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 부엌의 위치는 남측이나 이제 동측 모퉁이 부분에 설치하면, 일반적으로 좋고요. 예. 그러면 보통 이 소독 개념, 자, 이 자외선을 이용해서 소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두란 겁니다, 위치. 근데 이 서쪽은 두면 안 됩니다. 이 서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자, 이 보통 태양이 지면서는 오후에는 적외선, 자외선, 열선을, 자외선보다는 이 열선, 적외선 발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더워져,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음식물 부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은, 이 부엌은, 이거는 절대 서쪽은 두면 안 돼요. 이 서쪽에는 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엌은 서쪽의 배치는 제한을 준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보통 건축 역면적에 얼마로 설계하는가 하면 크기는 건축 연면적의 대략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설계합니다. 대략 8에서 12% 사이에 보통 설계를 해요. 이 부엌의 크기는 8에서 12% 정도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겁니다. 저기 커지면, 주택의 면적이 커지면 프로테이지가 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면적, 보통 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때는 7% 이하도 가능합니다. 7% 이하도 됩니다. 100제곱. 면적이 커지면 7% 이하가 되고 보통은 8에서 12% 정도 사이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 해놨죠. 약 10% 정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표에서 한번 보시면 뭐 50제곱미터이다, 뭐 3.3이다, 66제곱미터 연면적은 5제곱미터다. 그러면 대략 요 사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엌의 이제 작업 순서는 보통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배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부엌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조리 과정 순서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공부를 하시고, 요거는 뭐 안 해도 뭐 자동적으로 조금 적응만 돼 있으면 되겠죠. 뭐 재료 준비해가지고 준비해서 준비되죠. 준비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세척해야 되죠. 그러면 싱크대, 개수대, 보통 싱크대라고 하죠. 싱크대, 뭐 개수대에서 이제 세척할 것이고, 예, 싱크대에서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동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 조리대로 이동하겠죠. 조리대로 이동해가지고, 그리고 가열대 가겠죠. 가스레인지 가열대 갈 겁니다. 가열대 가서, 그리고 음식 차이죠. 이 배선대 갈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 기본적인 요 기준은 알아두시고, 싱크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로 가서 보통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럼 나가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식당이 별도로 있다. 식사를 하게 돼서 식당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부엌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해치가 있겠죠. 아까 배웠던 해치 구멍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싱크대, 조리대, 가열대, 뭐 아니면 뭐 개수대로 보시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이게 개조가배입니까?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뭐 보통 자 우리가 부엌에 이제 작업 삼각형 기억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시는 기억할 겁니다. 예, 작업 삼각형. 보통 작업 삼각형이라는 것은 개수대하고 가열대하고 냉장고의 기준이죠. 보통 자 여기에 말해서 개수대가 있었다. 자 개수대가 싱크대죠. 싱크대.
싱크대가 있으면 보통 냉장고를 여기 배치했다 가정합시다. 냉장고가 여기 있었다. 냉장고하고 개수대 가겠죠. 냉장고에 꺼내서 싱크대로 가가지고, 그리고 가열대가 있다. 가열대. 이 세 가지 관계가 자극삼각형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자극삼각형이라고 하죠. 자극삼각형. 이 싱크대하고의 관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요거 싱크대하고 냉장고, 가열대가 기본적으로 놓여지죠. 그래서 이제 이때 자극삼각형이 있을 때 이 길이를 너무 길게 설계하면 되죠. 길이는 대략 이 정도로 설계를 할 겁니다. 3.6에서 한 6.6m 요 이내에 들어오도록 작업을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특히 이 싱크대 있죠. 이 개수기를 갖다가 보통 배치를 할 때 창에 면하는, 창에 보통 여기 졸도 창에 우리가 면하죠. 창에 면합니다. 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수대가. 또 제발 뭐 또 냉장고가 면하지 말고 개수대가 보통 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근데 이제 부엌의 이제 유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역자형, 뭐 기역을 돌리면 니은자, L자형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보통 넓은 부엌에 보통 능률적이죠. 뭐 기역자형 또는 L자형이라 하는데 능률적이고, 근데 요거는 요런 형태가 되면 이 모서리 부분의 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일자형, 보통 뭐 직선형이라고 하죠. 일자형은 직선형이라고도 뭐 합니다. 직선형. 그래서 일자형은 보통 일자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일자가 너무 길어지면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좁은 부엌에 알맞은 거죠. 일자형이. 얘는 이 좁은 부엌에 좁은 이 부엌에 알맞은 형태가 바로 일자형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렬형은 보통 이거죠. 이렇게 배치한 거 양쪽에 이렇게 배치한 게 이제 병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대 사이가 너무 길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공간이 너무 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리얼 이제 거기 디귿자형, 뭐 디귿자형이라고도 하고 보통 U자형이라고도 하죠. U자형 이렇게 칭할 겁니다.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 정도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침실적인 측면, 7번째 침실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제 침실에도 뭐 부부 침실이 있고 노인 침실이나 뭐 이런 것이 쭉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부 침실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친공원 부부 생활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적 생활 공간이죠. 이 프라이버시가 확립이 돼야 될 겁니다. 침실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조용한 곳 이런데 우리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요새 일단 사회적 문제로 노인 문제가 요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 침실을 좀 학습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 침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확히 공부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거는 중심부에서 이런 좀 떨어진데 거실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세면실하고 화장실은 너무 길도록 안 돼. 6m가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노인네들 너무 많이 걸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가깝게 빨리 와야 되겠죠, 화장실에. 그래서 6m 넘지 않도록 직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닥에 이 높낮이가 있으면 안 돼요. 없도록 해야 됩니다. 위험하죠. 특히 관절도 안 좋으시는데, 그래서 이 높낮이를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2층 이런 데 하면 안 돼. 2층 양호주택. 그러면 1층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뜰을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게 연세가 되면 이제 밖을 또 많이 쳐다보는 분도 꽤 있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침실문은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 휠체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없어야 되지만, 단 높이 차이도 없어야 되지만, 이 문의 폭이 일정 이상 돼야 되면 휠체어가 쉽게 나와서, 그래서, 문 폭이 최소 90cm 이상으로 설계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벽지색은 좀 따뜻한 색깔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통 이겁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약간 높은 온도에 좀 쾌적하게 느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따뜻한 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추위를 조금 더 타죠. 그리고 따뜻한 색에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세면대 높이는 조금 낮도록 해야 되죠. 65cm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단에 이제 단 높이는 조금 낮아야 돼요. 그래서 15에서 16cm 돼야 되고, 단 높이는. 계단이 이제 단이 이렇게 혹시 단을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너비에다 단높이 이렇게 두게 되면, 단을 두게 되면, 이 단높이는 15에서 16cm 정도 단높이가 돼야 되고, 보통 이제 단너비는 넓어야 되겠죠? 단너비는 대략 이 너비는 한 30에서 한 32cm 정도, 이 정도, 구성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에 이제 나중에 유효폭은 120cm 이상 충분하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실의 이제 크기적인 측면, 침실의 크기는 보통, 침실의 크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죠. 크기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러면 침실의 크기는 거기 먼저 보시면 사용 인원수에 따라 기적이 달려야 되겠죠. 크기는 사용 인원수, 공기의 최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적이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의 이제 침구의 종류나 가구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가구에 따라 점유 면적이 틀려지잖아요. 가구의 점유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유 면적이 영향을 주는 요소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간 형태의 이런 공간 형태, 우리가 이 심리적인 면도 작용됩니다. 심리적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고려해서 보통 침실 크기가 보통 결정이 됩니다.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실의 지침은 인원수는 최대 2인을 기준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뭐 한꺼번에 떼거지로 잡는데 지금은 대략 그걸로 이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1인당 신성 공기량을 여러분 52방메다로 인정했다. 1인당 신성 공기량을 갖다가 기적을 50으로 봤다는 거죠. 50으로 이제 보통 시간당 좀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기 횟수를 시간당 이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있죠. 그걸 다뤄놓은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그것이 필요하냐. 그러면 1시간에 2번 했으니까 여기 1인당 신성 공기량 52방이니까 25제곱미터의 그 입방미터가 필요하겠죠. 세제곱미터. 그래서 25세제곱미터의 이제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그걸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장 높이를 2.5m 가면 그러면 기적이니까 이제 부피니까 공기 기적이니까 1시간에 이제 시계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거죠. 우리 1인당 이만큼 필요한데 1시간에 2회를 한기를 해서 2회 한기를 하면 절반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여기 25 입방미터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공기가. 근데 그 천장 높이를 갖다 이 높이를 2.5m로 하면 바닥 면적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거 빼면 이거 이제 2.5m 하면요. 25세제곱미터는 2.5m로 나누니까 그러면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10제곱미터. 2m로 나누니까 하나 떨어질 겁니까? 그럼 10제곱미터. 그러면 1인당 소요 바닥 면적은 여기 되는 거죠? 1인당 소요 바닥 면적. 소요 바닥 면적은 10제곱미터고, 이제 청구가, 자, 2.5니까 천장 높이가, 그러면 요 곱하면 25cm 되죠? 시간당 2번 했으니까. 그래서 1인당 신성 공기량은 약 52방메다 정도를 우리가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은 요거의 2분의 1로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침대의 배치 방법이 나오는데, 침대. 이 침대의 이제 배치 방법은 여러분들 알아둘 것인, 이제 침대는 이렇게 배치를 할 때,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외벽이었다. 외벽이면, 자, 침대의 상부 머리 쪽이 외벽에 면하도록 해야 돼. 외벽에, 머리 부분이. 자, 침대에, 자, 이 머리 부분이 외벽을 면하도록 설계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누운채로 출입문이 보이도록 하면 안 여닫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기본이 안 여닫아 설계되어 있죠? 프라이버시에서. 자, 주택의 문은 보통 이렇게 안 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안 여닫이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이제 침대를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침대를, 자, 배치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침대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배치했다. 뭐 또는 이렇게 배치했다. 그렇게 되면, 문은 기본적으로 안 여닫아 되죠? 프라이버시 목적. 그래서, 문을 요만큼 열게 되면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침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천천히 여니까. 그래서 문의 열림 형상목과 이불을 탁 덮으면 되겠죠. 그런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안 여닫이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대가 있을 때 양쪽에 다 통로를 다 둬야 돼요. 통로는 충분히 있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 75cm 이상의 통로는 만들어져야 된다. 75cm. 보시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만약 이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부부가 좋을 때는 관계없는데, 둘이 싸우면 이제, 밟았네, 안 밟았네, 이것도 티각티각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통로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부 발꿈치 정도, 여기는, 90cm 이상, 최소한, 장롱 배치했더라도, 자, 이는 90cm 이상,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실하고 이제 화장실적인 측면. 자, 욕실, 화장실 쪽, 이 화장실은 특히, 화장실은 남측이나 서측은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화장실은 볼일 보면 또 냄새가 심하죠. 특히 암모니아 가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이 많이 비치고 이런 데는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과 서쪽은 절대로 피해서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관이 겨울에 동해를 입을 수 있죠. 동파를 방지해서 보통 실내 측 벽에다가 배관은 설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제 말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실 크기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이제 욕조 세면기 양벽 한 개 설치할 때는 대략 1.8에서 1.6에서 1.8m 곱하기 2.4에서 2.7 정도 규격으로 하고, 최소 크기는 한번 알려 놓으시고, 아무리 적어도 최소는 0.9에서 한 변이 1.8에, 긴 변은 1.8은 돼야 된다는 거죠. 최소 크기가 요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요 정도는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는 이거죠. 실내압이 화장실, 욕실은 실내압이 보통 마이너스 부압이 걸려요. 가스 이런 것 때문에 실내압이 마이너스 이 부압 형태가 걸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긴 잘 들어와요. 근데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한기를 충분히 하든지 아니면 기계 한기를 하게 되면 제3종 한기를 해야 됩니다. 제3종 한기. 제3종 한기를 보통 흡출식 한기라고 하죠. 흡출식. 빨아내는 한기 쪽으로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3종 한기. 그래서 이 제3종 한기는 이것을 제3종 한기라고 합니다. 예. 자, 걷기는 자, 자연걷기 하는 거죠. 자연걷기. 그래서 이 걷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예. 창문으로 하는 겁니다. 배기를 갖다가 기계를 통해서 기계 배기 하는 거예요. 기계 배기. 그래서 이제 한기팬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풍기 사용하는 게 한기팬 같은 배풍기 사용하는 것. 이것을 제3종 한기라고 칭합니다. 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화장실만 설치했다. 최소 거기는 연구 없다죠. 0.9 화장실만 설치했을 때 규모는 0.9m 최소 크기가 화장실만 두면 욕조 안 뒀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0.9 곱하기 0.9 개념이 대주시면 됩니다. 자, 양변기일 때는 한쪽이 좀 커야 돼요. 양변기 설치하면 양변기가 설치 면적이 크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길어야 돼요. 1.2m, 한 변이 좀 길게. 양변기는 약간 한쪽으로 길게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한번 이제 봐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정원계획에서는, 정원계획의 요소 부분 있죠? 그 4가지 정도 한번 정리해 하십시오. 차경이나 축, 차폐, 명함과 관련 이 4가지 요소 있죠? 요거 한번 읽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근에, 이런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에너지 평가사 이런 자격증도 생겨다 보니까 이런 태양열 주택, 아직 시험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예상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에너지 절약이 앞으로 대세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이니까,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봐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태양열 주택은 책에 나온 거 정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파일로 해서 여러분들의 첨부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요약 정리해 놨으니까 내용도 써놨고, 그래서 이 그거는 첨부하시고, 요 책의 내용만 한번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열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연형 이거 패시브죠. 패시브. 예. 이 자연형 우리가 태양열 주택이 있고요. 태양열 주택과 그다음에 이 설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비형 태양열 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설비형하고 태양열 주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에너지 절약 대세는 이거 가야 되죠? 자연형 태양열 주택이 되는데, 그 자연형 태양열 주택은 거기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열 이용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기계적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자연 태양열 시스템. 그래서 패시브 솔라 시스템이 되는데, 그러면 이 태양형은, 자, 거기 시스템 구성부가 지별부 해놨죠? 그래서 자연 태양열 시스템에 거기 이제, 시스템 구성부를 간략히 보면 그 1번에 시스템 구성부 해놨습니다. 시스템 구성부가. 지별부, 열을 갖다가 지별하는 이 지별부가 있는데, 자, 지별부는 지별창이나 지별반사판 이런 거죠.
지별창이라든지 태양열 지별창이나 지별 이런 반사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별 반사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별부는 보통 태양열을 많이 받는 남향에 우리가 위치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지별부는 남향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죠. 북측으로 두면 태양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결부는 열을 축적하는 부분이죠. 열을 축적하는 추결부. 추결부는 저런 걸로 할 겁니까? 열 용량이 큰 우리가 재료로 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벽돌이라든지 콘크리트, 아니면 물 같은 거, 이런 거, 서서히 이제 데워져 가지고 이제 서서히 식어가는 걸 이용하다 보니까 열 용량이 큰 것들을 써야 돼. 추결부는 열 용량이 큰 형태의 재료를 보통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부가 우리 이제 실내 공간, 이제 시스템 구성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이용부는 여러분들 이 태양열 이제 받아서 이제 실내 공간이죠. 실내 공간이 이용부가 될 거다. 그래서 구성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종류에 따라서 보면 거기 적용 방법에 대한 직접 핵듯이, 간접 핵듯이, 분리 핵듯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구조 형태의 분류에는 직접 핵등형, 추결 벽형. 그러면 추결 벽이 벽을 갖다 대원하죠. 부착 온실형, 추결 지붕 형식도 있고 자연 대류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제가 그 분류 방법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것을 파일로 해서 세부적 내용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제가 파일로 첨부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자연태양열 주택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나 거기에 정리해 놨습니다. 자, 시스템 설치비가 저렴합니다. 왜? 설비를 안 하잖아요. 기계 설비 없이, 기계적인 설비 없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설치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작동 방법 이런 것도 설비가 아니니까 간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지관리가 간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설비를 필요치 않죠. 얘는 설비는 별도의 설비로 이제 해야 되는데 얘는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은 것이 자연태양열 주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한 이 개수가 보수 이런 것이 용이하고 처리하기가, 그 다음에 외관미가 좋은 것이 특징이 바로 이 태양열 주택이죠. 왜냐하면 태양열 주택은 이런 반사판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좋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이 이제 지별 흡수 분배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설비 기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 기계 장치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은 이 액체식하고 그 다음에 공기식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별 매체 물이나 부동액을 사용하는 것이 액체식이고, 공기식은 공기를 매체로 하니까 공기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액체를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제 결빙의 문제점 이런 것이 이 액체식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반면에 공기식을 하면 결빙 문제점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배관이나 이런 게 부식 우려도 적죠. 그래서 공기를 하니까 부식이 적고, 그다음에 열교환 없이 이용을 한다는 거. 그런데 액체식보다 적었죠. 설비도 간편하고 이 공기식이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설비 형태의 기계적 장치를 보시면 지별기, 지별판 있고 추결기에 추결로 급열기에 순환 펌프를 설치하고 이런 보조 장치로 보조 보일러. 그러면 이제 겨울에 겨울이 특히나 아니면 어딥니까? 야간 같은데 만약 태양열을 못 얻을 때 보일러 가동해야 되죠. 아니면 겨울 밤은 기나긴 밤인데 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조 보일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어 장치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혼합형 태양열 시스템은 요거하고 요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해서 쓰는 거, 요거하고 요걸 플러스해서 자연과 설비형 태양열 혼합한 이 혼합형 태양열 시스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혼합형 형태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한번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에너지 대세로 가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도 좀 내지 않겠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특히 추결벽형 트러멀 방식이라는 거, 이런 분야를 나중에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